설명회는 염승원 LS증권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2026년 주식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주인공은 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염승원 이사님은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투자 콘텐츠 기획 및 주식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요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면서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증권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죠. 다양한 저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원 이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딜사이트에서 하는 건 제가 처음 좀 초청 받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부동산도 있고 가상자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맡아서 주식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12월 돼서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내년 그림을 좀 봐야 되니까, 내년에 좀 어떤 게 또 변화를 이끌 거고, 또 주식시장이 좀 주인공은 뭐가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담아봤으니까 좀 편하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하고 좀 이게 구체적인 좀 내용들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봤을 때 내년 전망에서 좀 최근에 좀 가장 변한 건 여기 세 가지 같아요. AI 버블론 되게 심한데,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지금 제일 아마 속으로는 쫄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미나이밖에 요즘에 안 쓰거든요. 챗GPT를 안 쓰게 돼요. 이게 성능 차가 좀 있어요, 실제. 오늘 자료도 제미나이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AI 투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그럼 샘 알트만이 멈출 거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등은 없고요. 그냥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더 많은 투자가 나올 거 아닌가. 버블도 걱정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당장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투자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AI 중심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요즘에 환율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좀 반대로 좀 보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산시장이 더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워낙 많이들 이제 선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베노믹스 때 10년 전에 엔화가 반토막 나는데 주가는 5배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좀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 요게 이제 큰 변화고, 세 번째는 그냥 이거 대놓고 그냥 찍어주잖아요. 주식만 해라. 예금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지 말고 그냥 주식해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할 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버렸구나, 그냥 아예. 그 다음, 얼마 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통과시켜버렸어요. 이제 예금자들도 아마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나중에 좀 이렇게 너무 또 오르면 버블 걱정은 있지만, 어쨌든 환경 자체는 되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큰 축으로 보면 내년 시장도 상당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좀 논쟁이 뭐냐면 버블 논쟁이죠. 버블 논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게 해치금융 단계, 투기금융 단계, 폰지금융, 여기가 이제 제일 위험하죠. 돈은 못 벌고 이자도 못 갚고 그다음에 원금도 못 갚는, 이제 망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보니까 투기금융 단계래요. 이자만 갚는 단계.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제 해치금융 단계에서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출을 해도 빅테크들이 대출한다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원금과 이자 당연히 갚겠죠. 돈이 남으니까. 이제 다만 요즘에 좀 걱정되는 회사들 몇 개 있죠. 오라클, 오픈 AI. 예, 여기 이제 보면 순환 구조죠. 엔비디아가 돈 불려주고, 그 다음에 오픈 AI나 이런 코어웨이브가 엔비디아 GPU 사고, 그죠? 돈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닌데,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지금은 아니고요. 한 2년 후에. 그러면 이게 폰지금융 단계로 가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고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과거 IT 버블 때도 이런 경고가 많았지만, 경고 나오고도 주가는 몇 배씩 갔거든요. 그리고 결국 버블 터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저는 당장 너무 조심하지는 말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이 모든 거는 언제 무너지냐면 저 위에 있죠. 버블의 정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국 금리가 오를 때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버블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저런 버블이 설사 있어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저기 수영장에 물이 그냥 넘쳐버리거든요. 그쵸? 누가 뿌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독일 총리 다 돈 뿌리고, 아니 물 뿌리죠. 물이 이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민낯이 안 보여요. 저 버블 낀 기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안 보입니다. 이게 돈이 넘쳐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돈 풀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 풀기 멈출 수도 없고, 얼마 전에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은행들 규제 완화 시사도 또 했어요. 제가 이제 발언을 한번 보니까 이건 버블을 또 조장할 수밖에 없죠. 은행들 보고 국채 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저걸 이제 합의를 할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은행들이 국채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진짜 이제 버블로 가는 KTX를 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에도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물이 넘치니까 너무 버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AI는 전쟁이고요. 구글이 앞서가고, 여기 뭐 이 기업들 뒤처지면 끝나는 거죠. 그냥 2등은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구글이 제일 앞서가고 오픈 AI부터 다 쫓아가야 되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승자 될 때까지는 투자 이어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AI를 안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멈추기 어렵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엄청 늘고, 내년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돈 푸는 거 아실 텐데, 내년에 대한민국 국채 발행 추이 보시면 2011년도에 월 평균 6.78조 발행했거든요. 올해 19.26조입니다. 한 3배 증가했죠. 내년에 19.33조. 증가율은 낮지만 역대급 국채 발행이 2년 연속 이어져요. 네, 이렇게 돈 찍는데 원화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정부가 돈 찍으면 늘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주식값 오르는 것도 이런 정부의 어떤 그 돈 풀기,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돈이 풀리고 있죠. 저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미국, 유럽, 제일 놀라운 국가가 독일이죠. 독일의 누적 부채 보시면 그냥 급격히 증가합니다. 저기 독일은 원래 굉장히 재정을 건전하게 꾸리는 국가인데 이제 독일마저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방비 지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현상들이 나오는 게, 또 미국이 얼마 전에 그 뭔가 안보 전략인가요? 그걸 발표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은 관여를 안 하겠다. 그냥 그 모든 국가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라. 미국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존을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돈 풀어야 되거든요. 자기 돈 풀어서 지출을 늘려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풀리면 통계적으로 전 세계 주가는 22% 올랐고요. 돈을 줄이면 13% 빠집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주가 왜 빠졌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거란 얘기가 갑자기 도니까 시장이 발작해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유동성이 어쨌든 증가하는 국면에선 주식시장이 쉽게 빠지긴 저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는 핵폭탄으로 보는 게 요거거든요. SLR 규제. 미국에서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한마디로 이제 지금 요 비율을 5% 이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대비해서 실제 은행이 갖고 있는 순수 자산 있잖아요. 진짜 은행 돈. 저게 몇 퍼센트냐. 근데 저거를 5%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저기 분모에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채는 위험 자산이 아닌데도 옛날에 금융위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국채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은행들은 저 비율을 5% 이상 유지하려면 국채를 사는 순간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빼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이 저거 좀 논의 좀 하자. 약간 풀어주겠다는 뉘앙스인데, 저는 트럼프의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단기 금리는 떨어질 텐데 장기 금리가 절대 안 떨어집니다. 10년물 금리가 오늘도 올라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나 메타 막 피테크들 돈 필요하죠. 자금 조달하면 금리 오르잖아요, 당연히. 거기다가 물가 우려,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죠. SLR 요거 규제해서 국채 빼버리면 돼요. 그럼 은행들이 국채를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면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있는데 연준 내에서도 합의는 해야 되고요. 그 파웰 의장도 최근 인터뷰 보니까 좀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SLR 규제가 풀린다면 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걱정은 되죠. 이렇게 돈 풀려버리면 또 버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좀 가장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SLR 규제 보시면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통과됐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실제 시행은 27년 1월부터입니다. 1월인데 이것도 역시 국채금리 떨어뜨린 요소죠. 왜냐하면 코인을 발행하는 순간 반드시 그 준비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럼 미국 국채를 사면 국채 가격이 올라서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겠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내년에 SLR 27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요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금리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의 제일 기본이 금리잖아요. 금리가 우상향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자산시장에서 발을 빼야죠, 당연히. 파티에서 조금 떠나야 되고, 근데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파티장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여전히 저는 위가 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조심할 거는 저거를 막을 수 있는 요소. 이게 금리 하락을 막을 요소 중에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예상치 못한 물가가 튀는 거죠.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이제 물가예요. 물가 상승을 제일 경계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저기 IT 버블 때 물가 상승해서 1999년도 6월에 금리 인상하고, 저 파란색이 나스닥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이 6개월 후에 이제 폭락을 하죠. IT 버블. 그 다음에 2000년 기억하시겠지만 돈 푼 다음에 2022년도에 그때 전쟁 때문에 물가 폭등해서 금리 인상하고 나스닥이 1년에 35% 폭락해 버렸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게 무서워져. 근데 금리 인상이 물론 경기가 너무 좋아서, 뭐 AI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물가가 튀어가지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면 이거는 파티장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빨리 떠나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언젠가는 인상될 텐데, 항상 보실 거는 이게 이유가 물가 때문인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건지, 그거는 좀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내년에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도 줄죠. 평균 임금 꺾였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굉장히 요즘에 물가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고용을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임금 상승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죠. 이분이 아마 조만간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금리가 훨씬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동의한다. 이 얘기는 뭐죠? 내년에 기준금리가 3% 이하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FMC 열리죠. 지금 점도표가 3.4더라고요, 내년에. 12월에 인하 한번 하면 3.75.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상은 금리 인하 한 번 예상해요.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근데 만약에 내일 FMC에서 점도표가 내려간다. 그럼 시장은 좀 환호하겠죠. 근데 만약에 유지해버리면 당분간 좀 증시는 단기적으로 혼란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연준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발표할지, 3.4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위로 가거나 유지해버리면 일단 12월 뭐 산타랠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건 기회라고 봐요. 뭐 금리 인하 좀 늦어진다고 상승장이 끝난다고 보진 않은데 일시적인 조정은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 투표권 보면 12명의 투표권이 있는데 비둘기파가 8명이에요. 이거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더 이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 당사도 내년에 저희가 물가 전망했는데 미국의 물가는 지금보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낮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PC 서비스 물가 낮아질 걸로 봤고요. 가처분 소득 가계지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가 오르기 쉽지 않죠. 원유 공급가에. 그래서 유가가 오르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이란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화해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어요. 미국에 기자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반발이 너무 심해요. 미국이 얼마 전에 막 폭격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제재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이런 문제들. 그럼 이란이 결국 제재를 푸는 방법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 원유 공급은 더 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종전 위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욕심은 이란과 이거 둘 다 해결하고 싶고, 이유는 뭐죠?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 욕심이에요. 반드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가는 이 이슈 두 개가 터지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건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죠. 유가가 급락해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뭐 내년도 분위기 자체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 좋냐면 이게 물가가 꺾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꺾이거든요. 달러가 오를 수는 없어요. 예, 달러가 이렇게 꺾일 때 이게 예전에 이제 여기 KB에서 나왔던 자료죠. 보시면 20년에 한 번씩 대세성장이 오는데 다 달러가 급락할 때 옵니다. 지금도 달러는 꺾였어요. 이만큼 꺾인 건 아닌데 저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달러는 더 꺾여버리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특이하게 달러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달러가 약한데 원화가 더 약해서 좀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가 약할 거라는 기대만 해도요 시장은 위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지금 강세장이 열리고 있다. 근데 이제 환율 걱정 많이 하시지만 결국 이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달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경상수지 흑자 역대 두 번째. 돈이 어쨌든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돈 잘 벌어요, 반도체가. 근데 요 달러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서 다 빼고 있죠. 제일 큰 게 저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요새.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왜 욕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뭐 미국 주식 하시는 게 뭐 잘못도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달러 올라가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달러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유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위로 튀는 건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저희 당사는 내년에 그래도 환율 1,400원 깨질 거로 봅니다. 내년 4분기에 1,360원. 예. 어쨌든 근거는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요, 우리가. 월 9조 원 들어옵니다. 한 8개월 동안 매월 9조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내년에 또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급일 거예요. 아시겠지만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합치면 한 170조 나올 것 같거든요. 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죠. 그게 달러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올해보다는 여기가 훨씬 많이 채워집니다. 근데 저기 지금 달러 사냥에서 빠지는 돈은 저게 어쨌든 10월하고 11월에 엄청 많긴 했지만 내년에도 그러면 저만큼 계속 빠질까요? 개인 투자분들의 매매는 늘 바뀌어요.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달은 팔아버립니다. 순매도도 하기 때문에 환율 부분 너무 우려하지 말자. 실제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 요게 지금 내국인들의 이 투자인데 빨간색이 밑으로 꺾였죠. 내국인 해외증권 투자가 24조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9.5조. 외국인 채권 매수 7.2조. 이거 다 계산하면 7.3조가 빠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10월에 개인 투자분들이 9.5조 샀고 11월에도 7.7조를 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엄청 샀죠. 저 막대 그래프가 역대급입니다, 사실. 예, 근데 보시면 저게 장기간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순매도도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저만큼 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전망 지금 최근에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달러가 들어오는 게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환율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당장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내년 어느 시점에는 환율이 이렇게 1,400원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좀 비중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환해지 상품 가입하면 세금 혜택도 검토할 수도 있고요. 국채지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환율은 골드만삭스도 좀 내려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년에 이제 전반적인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사실 이제 재미나이가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제가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공통점은 뭐냐면 전 세계 정부는 다 돈 풀어요. 이거는 그냥 일맥상통.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 돈 풉니다. 여기가 달라요. 통화 정책만. 미국은 금리 인하.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이죠. 일본은 금리 인상. 각각 좀 이유는 있죠. 일본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아파트값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 좀 쉽지가 않고. 근데 내년 하반기에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수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 내년 아마 1,400원 밑으로 꺾이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 번은 하지 않겠냐.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동결적. 그래서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이 둘 다 내리죠. 예, 둘 다. 그러니까 재정은 늘리고
이 통화 정책은 완화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 유동성은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자재는 대부분은 이제 그 유가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금값은 최소한 10%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저희 당사도 평균적으로 한 4,300달러. 그래서 범위는 한 4,600에 4,800까지도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최소 여기서 한 적게 오르면 5%, 한 10%까지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구리값도 많이 오르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원유 빼고는 이 산업금속이나 금 같은 귀금속은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덜 오르겠지만 상승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매크로나 한번 시장 환경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내년 좀 주인공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의 버블이 있었죠. IT 버블, 그 다음 서브프라임 버블, 코로나 버블. 근데 지금 버블은 저기랑 거의 유사하죠. IT 버블과 AI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제 버블의 조건은 이제 열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주식을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예, 그냥 그러니까 밤에 잠자다가도 주식 생각만 해야 되고,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직 주식 안 하는 분들도 그렇죠. 나도 해야 되나? 아니, 돈이 녹아내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무서워서 못 해요. 주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뛰어들면 이제 버블 터지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열기는 좀씩 가열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불을 태우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걱정할 필요 없죠. 미국이 지금 계속 태우겠다 이러고 있고, 저금리로. 그 다음 공기, 정부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냥 무조건 코스피 5천이에요. 자기의 KPI예요. 그래서 요걸 이끌어 갈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5천 넘으면 기자회견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달성했다고. 예. 근데 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번째가 불을 이제 누가 튀겨줘야죠. 그게 바로 사실은 샘 알트먼이 튀긴 거죠. 스파크를. AI. 근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요. 예,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블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버블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버블 또 준비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이게 탈세계화에선 악재인 줄 알았죠. 아니, 우리나라는 무역해서 돈 버는 국가인데 관세 때리고 중국과 교육도 안 하고 미국이 이런 우리 피해받는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바뀐 개념이죠.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의 제조업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제조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세 번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이제 키워줍니다. 제조업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을 키웠죠. 중국이 이제 맞짱 뜨려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생각이 바뀌었죠. 미국의 제조업 만들자. 근데 만들려고 봤더니 배, 원전, 데이터 센터, LNG, 반도체, 배터리, 로봇, 변압기, 의약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잘하는 거 우주항공, 보잉 항공기. 요 정도. 요 두 개 빼고는 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파트너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많은 국가 중에 누구 손을 잡아야 되냐. 예. 그냥 정답은 한국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적대국, 여기는 애매한 국가들이죠. 브라질하고 손잡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맹 이쪽은 금융강국이죠. 제조업이 다 약한 국가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조업, 이제 한국, 일본 근데 사실 대만하고 손잡을 수는 없어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제외. 둘 중에 하나. 일본은 우리보다 제조업 경쟁이 떨어지는 국가예요. 배도 잘 못 만들어요, 실제. 그래서 한국밖에 없어요, 파트너가.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이걸 반영해서 올해 조방원이 날라버렸잖아요. 그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배를 좀 같이 만들어주세요.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사이클이 이제 최근에 여기로 가죠. 로봇으로. 네, 로봇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로봇 행정명령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근데 미국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산업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한국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있고, 여기에 AI 사이클, 요 탈세계화,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요 투자은행들의 한국 증시 전망인데, 얼마 전에 좀 놀랐죠.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맥커리가 6,000선, 내년 코스피 6,000 갈 것 같다. JP모건은 5,000. 근데 이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냐 이거예요. 반도체, 정부 밸류업, 그 다음에 K산업,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하나라도 꺾이면 못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내년에도 이 세 가지에 동의하시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면 기회가 되는 거죠. 저희 당사는 일단 그래도 5천까지는 좀 더 보고, 저희 최근에 나온 이제 저희 당사 자료는 4,500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년에. 근데 이거는 업데이트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LS증권에서 일단 4,500을 제시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돼.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면 PBR, 적정 PBR 여기가 돼야 되니까, 독일 정도는 가야 돼요. 일본이 우리보다 ROE가 낮거든요. 근데도 훨씬 높아요. PBR이 1.6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만큼의 대접만 받아도 코스피 5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4천까지 올랐어도 여전히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그동안 진짜 이 못난 국가였나요? 주식시장만 보면 진짜 너무 답답했죠. 예. PBR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저평가되고, 저 미국 가면 좋죠. 미국이 PBR 5배거든요. 그럼 얼마일까요? 예. 15,000. 미국 정도 가면 15,000포인트 가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최소 일본, 독일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장도 좀 말씀드렸고, 그럼 내년에 그럼 뭘 볼까? 사실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는 너무 많은데 이 중에 이제 압축은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대한민국 정부 정책, 여기 가장 핵심은 이제 증권주, 지주, 고배당주,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해야죠. 그죠? 그 탈세계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 제일 좋게 보는 건 이쪽이에요. 피지컬 AI. 시작했죠. 이미 현대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IT, 5G, 예, 여기까지 연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미국에서 27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네이버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지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K 특산품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그리고 턴어라운드, 진짜 안 좋다가 좋아지는 섹터, 특히 자동차 하이브리드, 석유화학도 요즘에 턴어라운드, 건설업황도 안 좋은데 내년에는 착공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건설 쪽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료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몇 개 종목만 그냥 아까 거기에 대입해서 뽑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제 이 중에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좀 몇 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여전히 괜찮게 보는 게, 메모리가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 이제 왕자를 넘겨줍니다. 네, 메모리한테. 무슨 얘기? 연산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GPU고, 예, 연산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메모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이 뇌 속에 해마라는 게 2개가 딱 들어 있는데, 오늘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땐 기억하시는데 며칠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다시 뭐 복습하지 않는 이상.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 신문 기사에서 뭐 예를 들면 딜사이트에서 만약에 내년 어느 시점에 SLR 딱 이 기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반드시 떠오릅니다. 이게 제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은. 그럼 그게 해마가 기억을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나는 작업을 해야죠. 내가 투자자라면 그걸 빨리 이제 여기 그 장기 기억이 이거예요. 서재입니다. 서재. 서재에서 장기 기억 빼가지고 답을 내야 되거든. 답 내서 고객한테 줘야 돼요. SR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고 이걸 빨리 이제 검색을 하건 해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 지금까지 AI는요, 그냥 이런 걸 안 하고요. 그냥 저 노트북에서 서로 실시간 대화만 한 거예요. 장기 기억이 없어요. 네, 개인화된 기억도 없고, 이 사람하고 처음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챗 GPT가. 다 까먹어요. 네. 근데 지금 AI는, 이번 구글은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구글이 나온 모델은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완전 맞춤형 대화가 다 가능합니다. 옛날에 했던 대화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타일을 만약에 알면 제가 어떻게 옷을 입고 화장품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는 뭘 쓰고 이런 것들을 이 구글 제미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프레이 뭐 좀 너 몇 개만 골라봐. 내 스타일 알지? 그러면 알아서 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이 AI 비서가 그냥 스프레이 하면 그냥 유명한 거 몇 개만 딱 골라줘요. 내 스타일 1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면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D램과 낸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수요가 폭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냥 주가 10만 원 올랐다고 아 비싸다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변화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요.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핵심은 공급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초과 수요, 요 밑으로 가면 초과 수요가 내년에 더 심해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 내년 상반기 여기까지 떨어져요. 내년 말 가도 지금보다 낮아요. 초과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이익 추정치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지금 엔비디아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 맞서는 기업들이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봤는데 저 젠슨왕이 항상 이제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지만 쉽지 않죠. 엔비디아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막 뛰어드니까 결론은 뭐죠? 우리는 고객이 늘어서 좋죠. 그냥 아무나 이겨라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얘기해드리면 요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엔비디아 GPU 26만 장 중에 5만 장이 이제 현대차에 들어가죠. 근데 얼마 전에 젠슨왕이 그러니까 노키아를 인수했죠, 지분을. 자율주행 하려고 저는 인수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피지컬 AI로 가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위주인데 이거 이제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바꿔야 되는데 파트너가 없어요. 옛날에 테슬라에 공급했다 테슬라 나가버렸고 중국가 했는데 중국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남은 건 찾아보니까 현대차밖에 없어요. 준비된 회사가. 돈도 많죠. 정의성 회장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포티투다 이 자율주행 회사 사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사임했죠. 그날 이후로 이제 현대차 주가 날아가 버렸죠, 갑자기. 예.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이제 손잡는구나. 시장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원래 독자 개발하려다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손잡을 것 같은데 결국 현대차 블랙엘 GPU 5만 장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실시간 교통 관리도 가능하고요. 수백만 대 자율주행 실시간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래요. 5만 장이 적어 보이지만 정말 많은 거거든요. 엔비디아 다음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저 GPU가 예전 버전이에요. H200. 현대차는 블랙엘 200을 받아요. 5만 장을. 비교가 안 됩니다. 테슬라가 한 달 학습할 거를 이 현대차는 일주일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일주일 단위. 그 정도 규모예요. 내년에 이게 들어오면 현대차가 지금 무시당하죠. 뭐 이게 되겠냐 막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쨌든 현대차는 도약할 수 있어요. 저 GPU로. 예, 준비를 끝내놓은 거죠. 그래서 괜히 치킨을 먹은 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세 사람 그렇게 바쁜데 거기서 정말 치킨 먹은 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PR이잖아요. 이익만 따지면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시총이 더 커야 돼요. 근데 현대차 시총 60조, 테슬라 2,000조잖아요. 이게 누구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테슬라가 비싸든가 현대차가 말도 안 되게 싸든가. 저는 후자 아닌가. 현대차가 말도 안 되게 싼 거 아닌가. 예, PER 이제 요게 5.7배였는데 이제 올라서 6.5배 돼요. 평균이 8.8배. 아직도 싸고. 근데 왜 못 가느냐? 성장에 기대감이 없어요. 1도. 근데 엔비디아 손을 잡고 테슬라 진영, 중국 진영으로 가는 거죠. 여기 자율주행하고 로봇 잘하는 기업 아니야? 이런 인식이 쌓이면 PER이 지금 6.5배니까 평균 8.8. 네, 그 다음에 10배.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10배만 가도 주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현대차를 저는 굉장히 내년에 좀 다크호스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로봇 뭐 계속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 테슬라가 계속 로봇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선언을 해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다음은 로봇이다. 아마 내년에 발표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뭔가 행정명령으로 찍어주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에 AI 찍어줬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조선 찍어줬고 예, 내년에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다만 이제 로봇주들이 중소형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좀 대형 로봇주도 좀 보자. 이들이 로봇 순수회사는 아닌데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HL만도, S&T 모티브 다 로봇 사업을 해요. 실제 하고 있고 예, 이 기업들 공통점은 자동차 부품사.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거랑 로봇 만드는 게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높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12월 11일 날 만도가 인베스터 데이 열어요. CEO. 여기서 로봇 사업 공개한다고 하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해 조방원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조방원 중에 내년은 원전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착공이 시작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급하거든요. 원전 빨리 지금 착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아마 원전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들 찾아보니까 내년에 아마 현대건설이 미국 기업과 실제로 원전 이제 착공 계약을 맺게 되면 이 원전도 위가 한 번 더 열리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CEO도 언급을 했지만 홀텍이란 기업과 이게 사실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홀텍이 미국에서 보조금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 앞으로 많이 오겠죠. 올해 아마 역대급으로 올 것 같고 1920만 명 예상해요. 지금 1582만 명이니까 이걸 종합을 한다면 어쨌든 이 K 관광주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도 지금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을 본다면 저는 한번, 이게 현대차도 그래요. 네이버의 이해진, 그 다음에 두나무의 송치영,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가 변화를 합니다. 돈도 엄청 투자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업은 망하거든요. 지금 안 좋아하면, 지금 돈 잘 번다고 안 좋아하면 망하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근데 주주들은 싫어하죠. 돈 이렇게 10조 원이나 투자하는데 1년에 2조씩 날라가요. 예. 저 돈으로 차라리 주주환원 하지. 예. 그래서 주가 빠지더라고요. 10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투자 안 하면 네이버의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토큰. 예. 토큰 시장도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미국도 규제화나 시작되면 이런 뭐 강연에도 찍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죠. 주로 이제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토큰화 시켜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거 할 때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는 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을 좀 괜찮게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있고, 거기다 이 비만 치료제 최대 단점이 근육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은 해봐야 되겠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도 계속 좀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하이브도 엔터도 좋게 보는데, 내년에 일단 BTS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BTS 들어오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2년 동안 콘서트 해가지고 3조 벌었어요. 매출이 3조인데 BTS가 내년 3월에 컴백해서 65회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당 한 매출 이렇게 좀 계산, 티켓 가격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회당 5만 명 예상을 하니까 6,100억 정도 나와요. 일부 증권사는 9천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거의 6천억에서 조 단위가 나옵니다. 그냥 BTS만. 그리고 캐치아이라는 신인 그룹, 뉴진스 복귀. 이런 게 지금 주가에는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좋게 보고 있고,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석유화학도 이제 반전을 좀 기대해보죠. 요즘에 핵심은 그거예요. 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미국 천연가스로 석유화학 원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미국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 떨어지고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원유값 올라서 우리는 피해봤어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이.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제가 보고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애널리스트 공통 의견이에요. 그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많이 오른 뭐 주도주도 좋지만 의외의 복병들도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이제 전문가 오셨지만 부동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건설주도 괜찮을 것 같다. 아시겠지만 그 착공 사이클이 3년이잖아요. 3년 지나면 입주 늘고, 이제 착공이 늘면 입주 늘고, 그러면 어쨌든 공급 늘어서 아파트값 빠지고,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 3년 전부터 둔촌주공부터 시작해서 착공이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년은 뭐 이건 다 나온 데이터니까 공급 절벽으로 가죠. 근데 제일 심각한 지역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구가 바로미터라 보고 있고, 대구 가격이 오르면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거든요. 대구가 사실은 거의 신축이 이제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부터 그냥 공급이 없는 거죠. 근데 이때 2023년에 공급 폭탄으로 24년에 미분양 터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구가 이제 완전 무덤이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지방 아파트 값 오르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착공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이 줄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이제 미분양 줄면서 착공 사이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도 그걸 좀 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요새 갑자기 중소건설사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해요. 정부 정책 기대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의외로 지금 아무도 관심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좀 약간
계좌를 돈독하게 해줄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형 건설사가 난 것 같아요. 재무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업종도 한번 이 다크호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니까 자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예금 300조 원이 움직일지 제가 모르는데, 예, 어쨌든 그 금리 3% 대응했을 때 2천만 원 이상 예금 이자 받는 분들이 그 한 33만 명 된대요. 이분들 중에 일부가 이런 배당주로 올 수가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려버리면. 그죠? 그래서 약간의 좀 움직임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내년도 전반적인 전망은 저도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고, 다만 난이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중간중간 변동성도 나올 거니까, 변동성이 좀 나올 때 항상 기회를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른 업종보다는, 예, 이렇게 아까 다크호스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